지금 참으로 기묘한 혼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직 어머니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법한 이제 갓 10살 남짓 어린아이. 반면 신부는 꽃다운 18살이지만 온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 아씨라 조롱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었지요. 나이로 보나 처지로 보나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대체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기이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일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고을에서 김씨 문중이라 하면 아이들도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돌 만큼 대대로 위세를 떨쳐온 부유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수백 마지기의 논밭이 계절마다 황금빛으로 출렁였고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는 하인들 발걸음이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집안의 주인 김판서는 탐욕이 뼛속까지 밴 인물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인자한 척 웃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셈이 빠르고 정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정실 부인에게서는 딸 하나를 얻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짐짓 아쉬움을 감추는 듯 했던 김판서의 눈빛도 해가 갈수록 싸늘하게 식어갔고 마침내 그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핑계를 방패 삼아 첩을 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첩이 문지방을 넘던 날부터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자취를 감추었고 정실 부인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첩이 연달아 아들 둘을 낳자 김판서의 마음은 아예 그곳으로 온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떠들썩하게 기뻐했지만 버려진 정실 모녀에게 그 화려한 경사는 곧 피 말리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실 부인과 딸은 넓고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쫓지는 못했으나 김판서에게 모녀는 집안의 짐이자 눈의 가시로 전락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에서 정실 부인의 자리는 슬그머니 지워졌고 손님이 오면 첩이 안주인처럼 나서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차지해 온 듯 행동했습니다. 살림살이의 열쇠도 창고의 장부도 하인들을 다스리는 권한도 어느새 첩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눈치 빠른 하인들 또한 권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실 모녀의 반찬이 줄고 아래 것들은 말을 건네면서도 존대가 흐트러졌습니다. 심지어 마당을 쓸던 하인들조차 첩의 눈치를 보며 정실 부인의 앞에서는 일부러 발걸음을 세게 굴리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어도 모녀는 점점 더 깊은 방으로 밀려나며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을에는 딸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지체 높은 양반가의 여식임에도 천자문조차 깨치지 못했으며 18 꽃다운 나이에 아직도 뒷방에서 소꿉장난이나 하는 천덕꾸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그녀를 바보 아씨라 불렀습니다. 혼기가 훌쩍 지났음에도 어느 가문 하나 혼담을 넣지 않았습니다. 바보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집안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판서에게 혼기가 꽉 찬 어리숙한 딸은 가문의 수치이자 어떻게든 빨리 시집을 보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혹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정실 소생이라는 꼬리표 탓에 함부로 내다 버릴 수도 없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모자란 탓에 어느 집안 문턱을 넘지 않으니 김판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가문의 오점인 딸을 어찌하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을 끓이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안방의 촛불을 어스름하게 밝혀둔 채 김판서와 첩은 은밀히 머리를 맞대고 음흉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첩이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간악한 지혜를 짜냈고 사대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눈의 가시 같은 딸을 완벽히 내쫓을 방도를 궁리하던 김판서의 입가에 이내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그럴듯한 명분까지 챙기면서 바보 딸을 영원히 사지로 몰아넣을 기막힌 흉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벼랑 끝에 몰린 집안의 자식을 대릴사위로 들이면 되겠구나. 대충 혼례만 치러 구석진 별채에 몰아넣고 없는 자식 취급하면 우리 눈앞에서도 말끔히 치워버릴 수 있지 않겠소. 때마침 이웃 고을에 김판서의 계략에 안성맞춤인 사대부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렴하다고 칭송받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으나 강직하게 관직을 수행하던 가장이 최근 뇌물을 받았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옥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증거까지 교묘하게 조작해 놓은 탓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장 파직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이 정몰되고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이제 겨우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큰 죄인으로 몰려 가문이 몰락한다면 그 어린 핏줄마저 평생 죄인의 자식이라는 가혹한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김판서가 차가운 옥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대의 누명을 벗겨주겠소. 막대한 재물과 탄탄한 권세를 쥔 김판서에게 관아의 입을 막고 사건을 무마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조건이 있소. 그대의 어린 아들을 내 사위로 주시오. 벼랑 끝에 선 아버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당장 제 목숨은 버리더라도 가문의 대를 잇고 아들의 앞날을 구하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덩이 같은 10살 아이를 어찌 장가 보낸단 말이오? 염려 마시오. 당장 합방시키겠다는 게 아니니. 그저 우리 집에서 먹고 재우며 글 공부를 시키다가 아이가 장성하면 그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할 테니.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비열한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김판서는 약속대로 손을 써 누명을 벗겨주었으나 이미 아버지는 관직을 잃고 가산마저 크게 기울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10살짜리 꼬마 신랑이 으리으리한 김판서 댁 높은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석주. 자그마한 체구에 유난히 까만 눈망울을 빛내는 영특한 아이. 고작 10살이었지만 석주는 아버지를 살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팔려 가득 희생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던 김판서의 말은 애초에 지킬 마음조차 없는 뻔뻔한 발림말이었습니다. 김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번 듯한 잔치조차 생략한 채 마당에 정한 수 한 사발만 덜렁 떠놓고 두 사람의 혼례를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김판서는 너무 기쁜 마음에 웃으면서 첩에게 말을 건넵니다. 바보 아씨의 서방으론 저만 하면 과분하지 않으냐. 김판서는 비릿한 미소를 띠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목숨을 구명해 주었다는 생색으로 거칠에는 세우면서 눈에 가시 갔던 골칫덩어리 딸을 사내와 한 방에 밀어넣어 완벽하게 내쫓아버릴 구실을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묘수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치러진 초라한 혼례 끝에 어스름이 깔리자 석주는 안채 가장 후미지고 냉기가 도는 낡은 별당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말만 첫날 밤일 뿐 하인들조차 비웃고 가는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10살 꼬마 신랑은 두려움과 참담함에 작은 어깨를 떨며 방 한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화려한 화롯은커녕 변변한 족두리조차 쓰지 못한 18 바보 아씨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죽여 눈물만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이 무섭고 원망스럽겠지. 어린 널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어들여 참으로 미안하구나. 순간 석주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늘 실없이 해실해실 웃고 다니던 바보 아씨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석주의 시선이 아씨의 얼굴에 가닿은 찰나 소년의 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은 여인의 눈동자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서리빨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각이 모자란 천치의 눈빛도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문 너머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씨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영특하고 살이 분별이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멍청한 척 바보 연기를 해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가여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번듯하게 혼인하여 이 집을 떠나버린다면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첩의 도끼 어린 핍박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 그것이 바로 스스로 뒤집어 쓴 바보 아씨라는 치욕스러운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바보라 불리던 아씨의 진짜 이름은 설아. 어린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설아와 눈앞에 벌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저 얼떨떨하기만 한 10살 석주. 두 사람은 깊은 밤이 새도록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마주한 채 길고도 기묘한 첫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설아는 조용히 석주의 작은 손을 이끌고 제 어머니가 머무는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앞장서 당도한 곳은 화려한 안채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정실 부인과 아씨가 오랜 세월 숨죽여 지내온 초라한 별당이었습니다. 한낮에도 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아 냉기가 도는 데다 하인들의 발길마저 뚝 끊겨버린 그곳은 으리으리한 대가댁 안에 덩그러니 버려진 차가운 외딴 섬과도 같았습니다. 낡은 방문이 덜컹 닫히자마자 설아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바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윽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실없이 웃고 다니던 바보 아씨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여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버려진 곳이니까.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맑은 음성. 놀란 석주가 숨을 들이켜자 설아는 첩의 모략 속에서 가여운 어머니를 지키고자 스스로 천치 행세를 해왔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설아는 작고 가녀린 꼬마 신랑의 어깨를 꽉 쥐며 피를 토하듯 서늘한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석주야, 내 아비에게 억울한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누구인지 알아. 널 구명해 주었다며 생색을 내던 자, 바로 내 아비 김판서야. 설아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찰 몇 통이 소중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김판서가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결탁해 석주의 아버지를 올가맨 추악한 전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오랜 세월 숨을 죽인 채 아비의 뇌물수수와 불법 거래 증거를 악착같이 모아왔지만 스스로 뒤집어 쓴 바보라는 족쇄에 묶여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피 끓는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설아는 어린 석주의 두 손을 꼭 쥐며 간절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내가 힘을 보태준다면 내 어머니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신 내 아버님의 원통함도 반드시 씻어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를 사지로 몬 원수들을 떠올리며 10살 석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도 짧은 망설임 끝에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주는 철부지 꼬마 신랑의 탈을 쓰고 넓은 저택 곳곳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마당을 뛰놀고 사랑채와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10살 배기 아이의 천진난만한 장난쯤으로 여길 뿐 어느 누구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랑채 뒤뜰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긴 석주의 귀에 창문 틈을 타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판서와 첩, 그리고 아들이 머리를 맞댄 채 또 다른 끔찍하고 은밀한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판서의 오만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가 눈이 밝으면 무얼 하느냐? 관리란 자고로 인자 몇 냥 쥐어주면 까막눈이 되는 법이거늘.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첩의 큰아들에게 서쪽의 기름진 논을 매입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땅 주인이 빚더미에 앉아 곧 땅을 내놓을 테니 헐값에 후려쳐 빼앗으라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논만 손에 넣으면 고을의 저수지 물길까지 독차지할 수 있다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숨죽여 엿듣던 석주는 김판서가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재산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자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가 밤새 들은 이야기를 설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서늘한 눈빛으로 낡은 책자를 꺼내어 석주가 물어온 정보들을 낱낱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꼬마 첩자의 은밀한 활약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김판서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디에 재물을 쏟아붓고 어떤 물건을 사들이는지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석주의 눈과 귀로 모인 정보들은 깊은 밤 설아의 붓끝을 거쳐 빼곡한 비밀 장부로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석주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냈습니다. 우연히 김판서의 서재 근처를 맴돌던 중 청소를 하던 하인이 실수로 벽면에 숨겨진 서랍을 건드렸다가 김판서에게 반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석주는 그 비밀 서랍의 위치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판서가 밤늦도록 집을 비운 틈을 타 석주와 설아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이 깔린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석주는 낮에 보아둔 벽면을 더듬어 기어코 비밀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예상대로 탐관오리들에게 바친 뇌물 명단과 불법 거래 이면 장부, 그리고 관아의 도장까지 찍힌 위조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장부의 내용을 미친 듯이 베껴 나갔습니다. 석주는 문풍지에 귀를 댄 채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 붓을 놀리던 설아의 손이 흠칫 멈춰 섰습니다.
김판서가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뇌물 내역서들과 석주의 아버지를 올감했던 조작된 흉계의 전말을 찾아낸 것입니다. 설아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다잡고 그 내용을 화선지에 낱낱이 옮겨 적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색이 된 석주가 다급히 손짓하자 설아는 재빠르게 문서를 쑤셔 넣고 서랍을 닫은 뒤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두 사람이 널찍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기가 무섭게 발소리는 서재 문턱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억겁 같은 짧은 침묵이 흐르고 다행히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941생으로 위기를 넘긴 다음 날 설아는 필사본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후일을 도모했습니다. 김판서의 목줄을 쥘 치명적인 증거였지만 섣불리 터뜨리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고 교활한 그를 완벽히 무너뜨리려면 빠져나갈 틈 없는 촘촘한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쥐 죽은 듯 때를 기다려야 해. 석주 역시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소꿉장난을 하는 바보 아씨와 철부지, 꼬마 신랑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달이 뜨면 은밀히 만나 새로운 정보를 맞추며 서늘하게 복수의 칼날을 벼렸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어느덧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석주는 기와집 마당의 조약돌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설아의 비밀 상자에는 김판서의 비리와 불법을 증명할 치명적인 장부와 서찰들이 두둑하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냉정했습니다. 막강한 재력과 든든한 관아의 뒷배를 쥔 아비는 고작 종이장 몇 장으로 쉽게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설아는 결연한 눈빛으로 석주에게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쥐어짜는 김판서의 끝없는 탐욕을 미끼로 삼는 작전이었습니다. 뒷산 폐동굴에 도적대가 숨겨둔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을 내고 아비가 그 헛소문을 맹신하도록 기막힌 덫을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주가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겠냐며 걱정스레 묻자 설아는 희미하게 냉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먼 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야. 탐욕에 절어있는 자라면 가짜에도 기꺼이 속아 넘어가지. 며칠 뒤 설아의 치밀한 각본대로 저작거리에는 기이한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동굴에서 주먹만 한 금덩이가 나왔다느니, 옛 화적대에 보물상자가 묻혀 있다느니 하는 솔깃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헛소문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백성들도 구체적으로 살이 붙는 소문에 점차 술렁였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고을의 재물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된 김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리석은 것들의 헛소리라며 비웃어 넘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얄팍한 오만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해벌쭉 웃으며 뒷산 어귀에서 소꿉장난을 하던 설아가 흙투성이가 된 채 내려와 김판서 앞을 알짱거린 것입니다. 아버님 해해 설아가 산에서 돌멩이 주웠어요. 반짝반짝 예쁜 돌멩이. 어눌한 말투로 웅얼거리며
불쑥 내민 딸의 꼬질꼬질한 손. 그 위에는 흙이 잔뜩 묻은 채로도 영롱한 누런빛을 뿜어내는 작은 금붙이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폐물을 몰래 녹여 빚어낸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순간 김판서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의심이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건 탐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그 돌멩이를 어디서 주웠느냐? 그냥 뒷산 동굴 옆에서 놀다가 주웠어요. 더듬거리는 바보 딸의 말에 김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금붙이를 낚아챘습니다. 불빛에 비추어 보나 이빨로 깨물어 보나 틀림없는 진짜 순금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더 없었느냐는 다급한 물음에 설아가 그저 멍하게 고개만 젓고 방으로 돌아가자 홀로 남은 김판서의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탐욕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뒷산 동굴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흙 한 줌, 예사 돌멩이 하나도 그냥 넘겨선 안 될 것이야. 아비의 불호령에 두 아들은 한밤중에 괭이를 들고 뒷산으로 숨어들었고 동이 트기 전 사색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손에는 흙투성이 된 금붙이 한 덩이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아와 석주가 밤을 새워 치밀하게 묻어둔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흙 묻은 금괴를 확인한 순간 김판서의 두 눈은 탐욕의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틀림없다. 화적대가 숨겨두었다던 거대한 보물 괴짝이 그 동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야. 그는 당장이라도 수십 명의 노비를 풀어 산 전체를 파헤치고 싶어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산은 그의 땅이 아니라 이웃마을 최부자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남의 산을 함부로 파헤치다 이 엄청난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면 필시 산 주인이 제 것이라 우기거나 관하에서 몰수해 갈 터. 안 되지 암. 이 산에 묻힌 황금은 온전히 내 것이어야만 해. 빠르게 머리를 굴리던 김판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이 엄청난 낌새를 눈치채기 전에 그 산을 통째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돌산을 당장 내 명의로 사들여야겠다. 김판서의 온 정신이 동굴 속 황금에 팔려있던 무렵 허름한 행색의 떠돌이 점쟁이 하나가 저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재수 없다며 하인들을 시켜 당장 내쫓으려 했으나 점쟁이가 혀를 차며 툭 던진 한마디가 김판서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댁에서는 거대한 황금빛 재물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뒷산 동굴의 금괴를 이미 눈으로 확인했던 김판서에게 그 말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사실 그 점쟁이마저 꼬마 신랑 석주가 동네를 나돌며 은밀히 엽전을 쥐어주고 매수한 자라는 사실을 탐욕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김판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점쟁이의 예언으로 동굴 속 보물에 대한 확신은 이제 맹목적인 광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김판서는 이웃마을 최부자가 부르는 터무니없는 값을 맞추기 위해 대대로 내려오던 기름진 전답과 번듯한 기와집들을 반값에 헐어 넘기면서까지 쓸모없는 돌산을 매입하는데 온 가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심장부에 묻혀있을 거대한 황금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김판서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최부자가 부르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맞추기 위해 대대로 내려오던 기름진 알토란 같은 논밭과 번듯한 기와집들을 헐값에 급히 처분하며 허겁지겁 재산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설하는 별당의 낡은 문틈 너머로
그 모든 촌극을 서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튼튼한 곳간을 헐고 헛된 돌산에 가산을 탕진해 가는 아비의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한 몰락을 말입니다. 뒷산의 환영에 사로잡힌 김판서의 탐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돌산을 비싸게 사들이고 발굴에 가산을 탕진하다 보니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보물을 온전히 캐내기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융통 자금이 필요해진 탓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무리한 거래에까지 손을 뻗치고 말았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을 통해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조정의 대규모로 곡물을 독점 납품하는 일거리인데 성사만 되면 떼돈을 거머쥘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물건을 미리 매점 매석해 두어야 하기에 엄청난 초기 미천이 필요했습니다. 첩의 큰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득실을 따져본 김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뭄의 단비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헛돈을 써버린 그의 수중에는 그만한 거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김판서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악명 높은 대객주를 은밀히 불러들여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 문서들마저 모조리 담보로 잡히고 엄청난 고리대금을 끌었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지만 납품 장사로 큰 돈을 벌고 뒷산의 황금만 캐내면 단숨에 갚을 수 있으리란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뒹굴며 놀던 꼬마 첩자 석주는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김판서가 객주와 밀실에서 만나 땅 문서에 붉은 도장을 찍고 어마어마한 어음을 받아 쥐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석주의 보고를 전해 들은 설아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허황된 납품 장사 소문 역시 내가 판 함정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구나. 모든 것이 설아의 치밀한 각본대로 흘러가며 김판서의 목줄을 완벽히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순조롭던 복수극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이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조정에 있는 친척을 통해 김판서가 토해내는 땅을 남몰래 거두어들였습니다. 설아의 치밀한 계획을 전해 들은 친척 역시 기꺼이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김판서는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의 오랜 부는 고스란히 설아의 소나귀에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에게 닥친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판서의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그가 은밀히 주고받은 뇌물과 비리를 낱낱이 투서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꼬리를 밟힐 리 없다고 자부했던 김판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증거를 쥐고 자신을 고발했는지 알 길이 없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관원들은 서재와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장부들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김판서가 교묘하게 숨겨둔 비밀 서랍 속 치명적인 문서들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친 먼지털이식 조사에도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자 조사관들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니 꼬투리 잡힐 짓은 삼가라는 서늘한 경고만을 남긴 채 철수했습니다. 위기는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김판서의 등골에는 여전히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 독사처럼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끔찍한 압박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마저 설아가 던진 정교한 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는 아직 진짜 결정타가 될 증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투서는 단지 김판서의 이성을 흔들기 위한 가벼운 경고장에 불과했습니다. 극도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제발 저려 무리수를 두게 마련이고 숨기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수상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설아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예상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적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경고는 오히려 제발 저린 김판서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혹시라도 불시에 제조사가 들어와 비밀 서랍이 발각되면 그날로 끝장이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치명적인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인적이 끊긴 야심한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서재에 숨겨두었던 비리 문서들을 품에 안고 사랑채 달아 깊숙한 곳으로 황급히 은신처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서운 눈빛 하나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석주였습니다. 김판서가 문서를 어디에 어떻게 숨기는지 똑똑히 목격한 석주는 이튿날 밤 그 은밀한 동선을 설아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설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김판서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목줄이 그녀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판서의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잔치를 하느라 알토란 같은 땅을 헐값에 넘긴 데다 관아의 표적이 된 마당에 예전처럼 뒷돈을 긁어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줄은 말라버렸는데 나갈 곳만 태산이니 곳간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첩과 두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불안해하며 김판서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눈과 귀는 이미 멀어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머릿속에는 오직 설아가 보여주었던 찬란한 금붙이들만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분명 그 산속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 탐욕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는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마저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설아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깊게 파들어가는 김판서의 몰락을 어둠 속에서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파멸을 안겨주기 위해 숨죽여 때를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르고 벼르던 결정적인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독촉이 턱 밑까지 칼을 겨누듯 심해진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감당할 길이 없었고 헐값에 넘기다 보니 이제는 팔아치울 땅 한 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울분을 담담한 목소리로 토해낸 설아는 마침내 기나긴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김판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거대한 반격, 그 마지막 칼을 뽑아 들기 위해 석주와 함께 은밀하고도 치밀한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증거들을 어두운 방 안에 하나둘 펼쳐보았습니다. 김판서가 은밀히 뒷돈을 주물럭거린 뇌물장부, 힘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며 땅을 강탈한 토지 문서, 석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짓 고발장,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주고받은 서신들까지 김판서를 올감의 완벽한 그물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이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관아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김판서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썩은 동아줄,
즉 그의 재물을 뿌리째 뽑아버려야만 진정한 복수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곧바로 소리 없는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판서가 벼랑 끝에서 끌어다 쓴 빚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친인척들의 이름을 빌려 한양 바닥의 돈줄을 조용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양에서 제일 가는 전당포 객주를 찾아간 설아는 김판서의 빚 계약서를 전부 사들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뜬금없는 흥정에 객주 주인은 멈칫했지만 설아가 흔들어대는 두둑한 전대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게다가 김판서의 가세가 기울어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의 마음을 졸이던 찰나였으니 주인으로서는 앓던 일을 뺀 격이었습니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김판서의 빈 문서를 미련 없이 넘겼습니다. 이 일을 신호탄으로 설아는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던 김판서의 차용증들을 거미줄 걷어내듯 싹쓸이해 드렸습니다. 마침내 김판서의 목줄을 쥔 유일한 채권자는 다름 아닌 설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덫 한가운데서 김판서는 자신의 숨통을 틀어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시선이 장부 위를 차분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김판서가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넘긴 알짜배기 땅들. 그 소유줄 안에는 친척분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실상 그 땅들의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설아였지요. 뿐만 아니라 김판서가 헛바람이 들어 사들인 빗산의 척박한 땅들마저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명의만 김판서일 뿐 땅을 담보로 잡은 빈 문서가 고스란히 설아의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판서의 목을 조일 거미줄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짜이고 있었지요. 정작 사냥감이 된 김판서는 자신의 발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도 모른 채 태평했습니다. 평온하던 그의 일상에 거센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낯선 독촉장 한 장이 당도하면서부터였지요. 밀린 빚을 상환하라는 서찰 끝에는 익숙한 전당포 주인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사람을 풀어 연유를 알아보게 한 김판서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빈 문서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것이었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목줄을 쥐려 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직감한 김판서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막대한 빚을 막을 방도가 없었지요. 벼랑 끝에 몰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악은 낯선 채권자에게 사람을 보내 기한을 늘려달라며 굴욕적으로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채권자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재산을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는 서늘한 통보만 돌아왔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판서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미리 꾸며두었던 대로 정실부인 명의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정교하게 위조한 문서를 품에 넣고 땅을 매입할 자를 찾아갔습니다. 집안 형편을 핑계 삼아 부인의 땅을 급히 넘기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정실부인이었지요. 늘 안채 깊숙한 곳에 웅크려 지내며 남편의 억지에도 실은 내색 한 번 못하던 유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판서 앞에 당당히 선 그녀의 눈빛은 고닫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지요. 그 땅은 제 것입니다. 결코 팔 수 없습니다.
김판서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억지를 부려도 그저 소가리만 하며 체념하던 사람이 이토록 꼿꼿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가세가 기울어 당장 융통할 돈이 필요해 처분하려는 것 아니요. 하지만 정실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문서는 가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땅을 팔겠다고 도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김판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안채에만 있던 사람이 어찌 안단 말인가? 네가 언지를 주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지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 대놓고 위조를 주장하니 땅을 사려던 자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판서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거래는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판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실 부인을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아내가 아니었지요. 제 재산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제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차갑게 쏘아붙이는 부인 앞에서 김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짜 문서로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부인의 재산에 더 이상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융통할 길이 막혀버린 며칠 후 마침내 낯선 채권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약조한 기한이 지났으니 담보로 잡힌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는 통첩이었지요. 김판서는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서리가 내린 듯 단호했습니다. 결국 김판서가 헛된 욕심으로 사들였던 알토란 같은 땅들은 허무하게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제야 자신이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뼈저린 후회조차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설하는 먼발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 우스웠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지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김판서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을 관하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행여나 꼬리가 밟힐까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 친척분의 이름을 빌리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에는 뇌물수수부터 억울한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일, 석주 아버지를 모함의 사지에 몰아넣은 일, 그리고 부인의 문서 위조까지 김판서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 앞에 관하는 즉시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관원들이 김판서 댁으로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내 사랑채 은밀한 다락 구석에서 김판서가 꼭꼭 숨겨두었던 진짜 장부와 치부책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석주가 목숨을 걸고 알아내어 설아에게 일러주었던 정확히 그 위치였습니다. 다락에서 쏟아져 나온 문서들은 김판서의 추악한 민낯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한 물증 앞에 달고 다른 김판서조차 더는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지요. 결국 포승줄에 묶인 김판서는 추하게 고함을 지르며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평소 그의 기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첩과 두 아들 역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줄줄이 문초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권력도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재산도
양반의 알량한 체면도 모두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기세등등하고 화려했던 김판서 댁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처참한 몰락을 맞이했지요. 설하는 안채 창문 너머로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슬퍼렇게 품어온 복수를 마침내 이루어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 구석을 스치는 서늘한 씁쓸함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인과응보이자 당연한 정이었으니까요. 관아의 엄중한 조사 끝에 김판서의 죄상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와 백성의 토지 강탈은 물론이요. 멀쩡한 관리를 모함해 내쫓은 무고죄와 사문서 위조까지. 그 죄질이 어찌나 무겁고 악독한지 결국 김판서에게는 가혹한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곁에서 기세를 부리던 첩과 두 아들의 말로도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요. 범행에 가담한 첩은 그 길로 가문에서 쫓겨났고 두 아들은 영영 관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화려했던 양반가는 그렇게 썩은 고목 무너지듯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텅 빈 저택과 빚잔치, 후남은 알량한 재산뿐이었습니다. 살림을 도맡던 하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거대한 집 안에는 오직 어머니와 설아 그리고 석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안채 마루에 앉아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고요해진 집안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다가온 석주가 설아의 곁에 섰습니다. 훌쩍 자란 듯해도 여전히 앳된 소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간절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혹시 이제 우리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질 수 있을까요? 설아는 떨리는 소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과연 설아의 다정한 위로처럼 며칠 뒤 석주 아버지를 사지로 몰고 간 끔찍한 모함의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김판서의 간악한 술수였음이 천하에 밝혀지며 마침내 석주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빼앗겼던 관직도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벅찬 기쁨 속에서도 석주는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설아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지요. 설아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아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지요. 어느 해질녘 설아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가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던 마지막 일이란 바로 상처 입은 어머니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특하고도 가여운 딸의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바보 행세를 하며 온갖 멸시를 견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홀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그 외롭고도 시린 시간들. 어미로서 그 고통을 어찌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내 딸아. 떨리는 음성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의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게는 오직 어머니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고 감사한 걸요. 결국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길었던 인고의 세월을 씻어내는 참으로 깊고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설아는 김판서가 남긴 재산 장부를 들고 관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명부가 있었지요. 관아의 협조 아래 부당하게 빼앗겼던 논밭은 모두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빚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일궈온 서쪽 논을 빼앗길 뻔했던 늙은 농부는 설아의 손을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빈 문서를 쥐고 있던 설아가 차지할 수 있는 몫도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어머니의 몫, 딱 그만큼만 챙겼지요. 그것만으로도 두 모녀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설아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 어귀의 아담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으리으리하고 차가웠던 김판서의 큰 기와집과는 달랐습니다. 마당 한편엔 고운 꽃나무가 자라고 따사로운 햇살이 앞마루를 가득 채우는 온기 가득한 집이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설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뒤집어 썼던 바보라는 껍데기를 훌륭히 벗어던진 그녀는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목소리로 제 뜻을 펼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금 관직에 올랐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자 오히려 그 올곧은 성품을 칭송받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자연스레 무너졌던 가문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석주의 아버지는 이 모든 기적을 안겨준 설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예전의 혼담을 꺼냈습니다. 본디 김판서의 탐욕에서 시작된 억지 약조였으나 이제 김판서는 유배를 떠나고 없으니 오롯이 설아의 뜻에 따르겠노라 한 것입니다. 파혼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리해 주겠다는 배려였지요. 설아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살의 석주는 아직 앳된 소년이었고 설아는 20살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누구보다 석주의 깊은 속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함께 증거를 모으고 지혜를 나누었던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내였으니까요. 석주 도련님이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훗날 도련님이 장성하시거든 그때 그분의 진짜 뜻을 물어 결정하겠습니다. 설아의 지혜로운 대답에 석주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은 석주 역시 붉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반드시 훌륭한 대장부가 되어 아씨 곁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그간 억눌러 왔던 재능을 마음껏 펼쳤지요. 한편 석주는 아버지를 스승 삼아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설아와 함께 불의에 맞섰던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우치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간혹 석주가 설아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조언을 구할 때면 설아는 소년의 티를 벗고 제법 듬직해지는 그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주가 20살 관례를 치르던 해,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관복을 입은 석주가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설아의 집이었습니다. 어린 꼬마였던 소녀는 어느새 훌쩍 자라 다정한 눈빛을 가진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제가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이나 평생 아씨를 제 삶의 은인이자 동반자로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남은 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설아는 환한 미소와 함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 날, 마당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맺었던 과거의 거래가 아니라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이었지요. 이후의 삶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석주는 청렴하고 올곧은 관리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설아는 지혜로움으로 집안을 다스리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나자 설아는 밤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캄캄한 어둠을 만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지혜를 잃지 않고 꿋꿋이 맞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엔 바른 길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설아의 곁에서 석주 역시 너털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날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처럼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 무렵 춥고 척박한 변방의 유배지. 늙고 병든 김판서는 거적대기 위에 누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짓밟았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라 밤마다 가슴을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지요. 그는 평생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보 행세를 하며 어머니를 지켜내고 어린 소년과 힘을 합쳐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리한 여인 설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탐욕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며 참된 지혜와 정의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한다는 묵직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연약해 보였으나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바보아 씨, 설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것입니다.